괴의 변을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 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64개라고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모든 경우도 64로 다 표현이 될까요? 근데 64로 표현이 된대. 음. 이 얘기는 좀 어거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변화 양상은 되게 많잖아요. 물론 크게 보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뭐 수집입계다. 그러면은 64개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영향을 받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64개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점을 치거나 괴를 얻었을 때 해석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사나 효사는 사실은 문안과 주공이 쓰신 거거든요. 글씨도 지금 하고 다 맞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시대도 다르고 한데.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효사를 적어도요. 그냥 그 시대의 그 대표적인 걸 적은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괴가 있다. 그럼 괴가 의미하는 게 A, B, C, D가 있다. 이 중에 대표적인 A가 뭐 한 60% 확률이니까 이걸 쓴 거지. B, C, D는 생략을 했어요. 쓸 수가 없으니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건 이제 이런 그 괴상, 괴상이라고 합니다. 괴상, 괴의 괴의 상을 보고 이해를 해라. 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이걸 보고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이치를 깨우쳐서 추론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왜? 괴사나 효사는 몇 문장 안 되거든요. 여기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 표현 못한 것들이 무궁무진히 많으니까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유추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런 괴상을 볼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상 제가 이제 수집입계를 적어놨습니다만 어, 이 수집입계가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아, 요거 구호가 임금이고 하나고 나머지는 의미가 다 임금을 따르는 형식이네. 좋아. 그럼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무수히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변화 어떻게 하자. 이제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그 변괴라고 해서요. 괴가 변한다. 수집입계는 사실은 산지 밖에서 나온 거야. 음. 괴가 내려온 거야. 예. 꼭대기 있는 양유가 하나 내려오면 수지비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수지비계 뭐냐면 산지 밖에서 달랑달랑 하다 이게 된 거야. 예를 들면 또 아니면 토닥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뇌 뇌지액계 음. 뇌지액계에서 올라간 거 이렇게 봐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호체로도 봅니다. 호체는 뭐냐면 제일 꼭대기하고 아래 걸 버려요. 그럼 위 남는 거 뭐예요? 이게 낫잖아요. 아래 하면은 그래서 산지밖에구나. 근데 호체구나. 해석 이렇게 하거든. 호체를 해석하나 변결을 해석하나 산지밖에 똑같이 나옵니다.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물론 일치되는 수도 있고 다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변화 양상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어느 괴를 얻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이런 변기의 방식을 하나 따랐다. 그러면 64개 다른 게도 다 똑같이 이런 형식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어느 때는 쓰고요. 어느 때는 안 써요. 유리하면 쓰고요. 유리 안 하면은 해석이 어렵다 이러면 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게 궤변도입니다. 여기 이제 주역에 나오는 게 궤변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궤 변화거든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이요. 모든 궤에 다 적용돼서 하면 좋은데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 안 되고 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안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거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렸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맞을 땐 잘 맞으니까. 다만 중요한 거는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이 해서 어느 때는 쓰는 게 유리할 때 쓰고요. 아닐 때는 빼고 보는 게 낫겠다. 이건 경우마다 다르다. 이렇게 봐야 자유롭지. 무조건 수학 공식같이 다 들어맞추려고 그러면 꽤나 피곤해집니다. 아다리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뜻을 알아야지. 왜 궤변도를 만들고, 왜 변계를 만들고, 왜 호체를 만들고, 왜냐면 반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 궤를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니까 활로책으로 뭔가 깜깜하고 일이 안 풀려. 그럼 뭔가 희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지지고 볶고 다져서 아 이런 희망이 있어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요 특징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항상 경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 경계사 생깁니다. 반드시. 오죽하면은 건괴도 마찬가지예요. 건괴는 되게 좋은 겁니다. 건괴도요 경계사가 있습니다. 용구, 용구, 그래서 굴을 쓸 때는 뭘 조심하라 나옵니다. 곤깨도 마찬가지. 용죽할 때는 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경계사는 또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 힘드니까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희망.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희망이 보인다. 포기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주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죄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을 다양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궤변도 그 중에 하나다. 물론 궤변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궤변도 그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런 궤변도 보는 것도 정의학을 보는 거하고 원래 주역에 나오면 또 다릅니다. 각각 다르게 학자마다도 다르게도 봅니다. 그렇게도 막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주역 전이된 이것도 지금 다 번역을 다 못해서 이것도 지금 벅벅거리고 있는 입장이라 다른 것들을 언급하기는 좀 너무 빨라서 제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다른 것도 봐야겠죠. 우리나라 다른 위대한 그 주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점적 다 뒤져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초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뭐라 하지? 기초가 안 됐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원문 자체도요. 이게 오탈자가 꽤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틀린 게 꽤 있거든요. 틀린 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꽤 걸리네요. 생각보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